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한다는 충격적인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북한이 러시아에 몰래 1만 2천 명의 병력을 파병했는데 그 중에는 고위 장성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10월 23일에 쿠르스크 전선에 첫 번째 북한군 부대가 도착했고 이르면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전투에 투입될 예정이라니 이건 북한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발을 담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훈련을 받던 북한군 18명이 러시아에서 식량을 제대로 받지 못해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러시아가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그들을 돌볼 여력조차 없는 거죠. 이 사건을 본 중국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왔지만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평가하며 푸틴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중국이 한국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범하게 시작한 출근길이 이렇게 특별하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런던에 있는 글로벌 보안 연구소에서 정보 분석가로 일하는 사라 첸입니다. 대부분의 날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파악하려고 뉴스 보고서나 정부 문서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녹차를 홀짝이며 컴퓨터로 아침 뉴스 피드를 훑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컴퓨터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랑 동료들이 가끔 나누는 속삭임만 들렸습니다. 우리 사무실 건물의 큰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들어와 책상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또다시 한국을 향해 위협을 하는 성명을 내놨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 보통 이런 뉴스는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아요. 북한 고위 관리들이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마치 반복되는 대본처럼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모니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쓴 단어 때문인지 아니면 발언이 나온 시점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몇 년간 국제 사건을 분석해 온 저의 직감이 이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새 문서를 열고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자국의 군사력을 언급한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군사력을 강조하는 걸까요? 제임스, 평양에서 나온 오늘 아침 성명 봤어요?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의자를 돌려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보다도 더 오랜 15년 동안 북한을 연구해 온 사람이에요. 응, 봤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정확히 뭐가 이상한 건지 딱 꼬집어 말하긴 힘듭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정보원에게서 온 메시지였는데 몇 년간 신뢰하며 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동쪽 지역 보고서 확인해 보세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서둘러 러시아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지역으로요. 처음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범한 기사들 뿐이었죠. 하지만 곧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니콜라예프카라는 작은 마을에서 외국 군인들이 목격되었다는 현지 뉴스였습니다. 그 보도는 애매했고 그저 외국 군인들이 그 지역에서 목격됐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외국 군인들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있는 걸까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잡았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감정이었죠. 분석가로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점들을 연결하고 겉으론 별 상관없어 보이는 정보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거죠. 시계를 보니 런던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이미 밤이겠네요. 그들이 자고 있는 동안 저는 진실을 파헤칠 기회가 있는 거죠. 제 노트북을 꺼내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할 때 쓰는 공책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북한 군인들, 진짜 이야기는 뭘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이야기를 파헤치게 될 줄은요. 용기와 절박함, 그리고 18명의 북한 군인들이
국제 관계의 흐름을 바꿔놓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러시아에 있는 몇몇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니콜라예프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저는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로 넘쳐나는 보고서를 읽을수록 그 북한 군인 18명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어떻게 그렇게 통제된 군대의 정예 병사들이 러시아 숲속을 헤매며 탈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걸까요? 이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야겠습니다. 제가 알아낸 걸 말씀드릴게요. 북한 병사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초소로 보내졌습니다. 편안한 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나무로 대충 지은 오두막 같은 곳에서 지내야 했죠. 병사들은 딱딱한 나무 바닥에 얇은 매트를 깔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찬바람이 벽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장비는 낡고 부서진 것들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최신식 소총과 따뜻한 겨울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북한 병사들은 고물 무기와 여름 군복을 입고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제대로 된 부츠조차 없었습니다. 식량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원래는 정기적으로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었는데 보급 트럭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더라도 곰팡이가 핀 빵이나 물 같은 국이 전부였죠. 그래서 많은 밤을 배고픈 채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북한을 떠날 때 약속받은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정예 병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북한에서는 해외에 파견되는 군인들을 엄격하게 선발하거든요. 충성을 여러 번 증명한 사람들만 뽑히고 그들의 가족 배경도 3대까지 꼼꼼히 조사해요. 불충성의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선발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충성스러운 병사들조차 러시아에서 겪은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전쟁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졌어요. 러시아 지휘관들이 자기네 병사들을 위험하게 하고 싶지 않은 곳에 북한 병사들을 인간 방패처럼 먼저 보낸 거예요. 제가 찾은 의료 보고서들을 보면 참혹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병들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감염이 악화된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면 러시아 지휘관들은 그냥 참고 견디라고만 했대요. 이건 단지 18명의 군인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보여줘요. 북한이 이 병사들을 러시아에 보낸 건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탈출이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세상에 알려지게 만들었죠. 책상 위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예요. 하지만 계속 읽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 18명의 병사들이 다음에 한 행동이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고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거든요. 도망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우리는 북한의 선택받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러시아 숲속을 기어다니며 사냥당하는 동물처럼 도망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경수예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숲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20마일 넘게 울창한 나무와 그림자로 가득했어요. 지도도 없고 제대로 된 보급품도 없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희가 가진 거라곤 결의와 입고 있는 옷뿐이었어요. 일부는 아직 군복을 걸치고 있었지만 저희는 신분이 드러날 만한 건 최대한 없애려고 했어요. 계속 움직여야 해. 제가 동료들에게 속삭였어요. 해 뜨기 전에 다음 계곡까지 도착해야 해. 남자들은 피곤하고 여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대에서 형제처럼 지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깊은 유대가 생겼어요.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저희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어요. 몇 달간의 전투로 달아빠진 군화가 얼어붙은 땅 위에서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우리 위치를 들킬까봐 걱정됐죠. 러시아 순찰대가 사방에 있었고 저희 같은 탈영병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고향에서는 아마 저희 가족들도 이미 감시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에 속이 뒤틀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러시아인들은 저희를 그냥 소모품처럼 취급했고 거의 아무런 식량이나 장비도 없이 가장 위험한 전투에 내몰았어요. 저희는 주로 밤에 이동하면서 남쪽을 향해 별을 보고 길을 찾았어요. 낮에는 울창한 덤불이나 쓰러진 나무 아래에 숨어서 교대로 망을 보고
나머지는 잠을 청했죠.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이었어요. 저희는 딸기, 버섯, 그리고 유닛의 의무병인 종민이 안전하다고 확인해준 야생식물을 먹으며 버텼어요. 배가 찬 적은 없었지만 저희는 작은 양이라도 공평하게 나눠 먹었어요. 어느 날 밤,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습 중에서도 유난히 울창한 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막내 병사인 현호가 갑자기 멈췄어요. 멀리서 러시아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나무 사이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모두 엎드려. 제가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덤불 밑으로 숨어. 저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재빨리 흩어져 각자 숨을 곳을 찾았어요. 저는 현호를 가까이 있는 소나무 덤불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바늘 같은 잎이 얼굴을 찔렀지만 움직일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손전등 불빛도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심장 소리가 귀에서 울릴 정도였어요. 제 옆에 있는 현호도 덜덜 떨고 있었죠. 저는 그의 팔을 꽉 잡고 용기를 주려 했어요. 러시아 순찰대는 코앞까지 와서 담배 연기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어요. 불빛이 우리 덤불 바로 위를 지나갔고 저는 숨도 쉬지 않았어요. 한 발짝만 더 오면 들킬 상황이었죠. 그렇게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어요. 집에 있는 가족들, 제가 누렸던 예전 삶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감히 꿈꿔본 적 없었던 다른 미래도 생각하게 됐어요. 드디어 목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불빛도 저 멀리 사라졌죠. 그래도 저는 모든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30분을 더 기다리게 했어요. 마침내 숨었던 자리에서 기어나왔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이후 저희는 더 이상 탈영병이 아닌 생존자가 되었어요. 그때마다 저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신중해지고 더 끈끈하게 뭉쳤어요. 저희는 숲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법, 말 없이 소통하는 법, 그리고 본능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여정은 험난했어요. 어떤 밤은 너무 추워서 서로 껴안고 잠을 자야 했고 어떤 때는 며칠씩 제대로 된 음식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유에 가까워지는 길이었으니까요. 비록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긴 했지만요. 며칠 동안 걷고 순찰을 피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싸운 끝에 드디어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마을 이름이 니콜라옙카였죠. 저희는 지치고 배고프고 병든 상태였어요. 군복은 찢어졌고 일부는 상처나 물집에 감염까지 된 상태였지만 우리는 숲을 벗어났어요. 그 숲에서 보낸 날들을 되돌아보면 저희는 스스로에 대해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완벽한 군인이 되는 걸 훈련받았어요. 하지만 그 절박한 탈출의 순간에 저희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 서로를 믿는 법,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는 법을 배웠어요. 그 숲은 우리를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제가 병사들의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니콜라예브카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러시아 황야를 거의 일주일 동안 헤매던 18명의 북한 병사들은 드디어 작은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이었죠. 나무 사이로 집들이 보이자 그들이 느꼈을 안도감이 어떤 것이었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병사들은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제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진 채로 그들의 말라빠진 몸에 너덜너덜 매달려 있었죠. 손과 발엔 감염된 상처가 가득했고 배가 너무 고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규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빵을 가져다 주자 굶줄 인사, 람들처럼 덤비지 않고 차분히 빵을 18등분해서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친절히 국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대신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한 노부인, 마리아는 그들에겐 수호천사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는 마을 끝에 파란색 덧문이 달린 작은 나무집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병사들을 처음 봤을 때 그녀는 적이나 탈영병이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을 본 거였죠. 내 아들이 생각났어요. 그녀는 나중에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온 어린 청년들이 겁에 질리긴 했지만
나름대로 용기를 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마리아는 그들을 집으로 들였어요. 집은 작았지만 병사들에게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죠. 그녀는 따뜻한 수프와 깨끗한 담요를 내주었어요. 비록 서로의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저녁마다 병사들과 함께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여주며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을 의사도 한밤중에 조용히 찾아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진료소에서 약과 붕대를 가져왔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젊은 선생이 만나는 병사들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돼 주었고 덕분에 병사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죠. 병사들의 리더였던 경수는 마리아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한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마리아도 몇 년 전 사고로 아들을 잃었는데 경수의 묵직한 강인함이 그녀에게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던 거죠. 마리아는 종종 경수에게 음식을 더 챙겨주곤 했지만 경수는 언제나 그 음식을 동료들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보지 않을 때면 경수는 그녀의 집 지붕을 고치거나 장작을 패고 울타리를 수리하는 등 소소한 일을 도와주었어요. 병사들은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지만 작은 마을인 니콜라예브카에서는 비밀이 오래 가지 않죠. 그들은 새벽이나 해질녘에만 밖에 나가 건물 사이로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집 안에서 창문을 지키며 돌아가면서 망을 보았어요. 그들도 영원히 여기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 며칠 동안만큼은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가능한 도움을 아끼지 않았어요. 오래된 옷, 여분의 음식, 심심할 때 할 수 있는 카드 놀이까지 가져다 줬습니다. 병사들은 마을 아이들에게 종이학 접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아이들은 그들에게 러시아 카드 게임을 가르쳐 주었죠. 이 험난한 세월을 견뎌온 이들에게 이 외딴 마을은 잠깐이나마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가 오래 갈 리가 없죠. 어느 날 저녁, 신경이 날카로워진 한 이웃이 당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람이 무서웠는지 아니면 의무감에서였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몇 시간 안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경찰차가 흙길을 따라 나타났고 뉴스 헬리콥터가 마을 상공을 맴돌기 시작했죠. 조용했던 니콜라예브카 마을은 순식간에 국제적인 관심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국이 도착했을 때 병사들의 눈빛에서 느껴진 그 표정이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니콜라예브카에 머무는 동안 무언가가 달라졌던 거죠. 그들은 탈영병이 아닌 스스로 존엄을 되찾은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나중에 마리아에게 병사들에 대해 묻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낯선 이로 왔지만 내 아들로 떠났죠. 니콜라예브카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단순한 러시아의 작은 마을이 두려움 대신 친절을, 정치 대신 인간애를 선택한 이야기였죠. 제가 분석가로서 일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큰 정치적 변화는 작은 인간적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히 18명의 병사가 피난처를 찾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갈등 속에서도 인간이 서로의 연민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간의 이야기였어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상황이 영화처럼 전개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북한군 소속의 18명의 군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로 떠오른 거죠. 그들의 얼굴이 모든 뉴스 채널에 나왔고 그들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으며 이제 이들은 엄청난 국제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북한 정부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했어요. TV에 나와서 이 사람들은 범죄자들입니다. 몇 달 전 우리 군에서 쫓아냈습니다. 라고 발표했죠. 제가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 군인들은 비록 찢어지고 더러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고 군 신분증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최근 러시아에서 싸웠던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네 라고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들어오는 뉴스를 지켜봤어요. 그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용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망명을 신청한 거죠.
이건 안전한 다른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즉시 한국 외교관들이 러시아로 날아갔어요. 모든 걸 걸고 탈출한 이 군인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유엔에서도 난민 전문가들을 파견했어요. 이들은 본국에서 위험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마을에 도착해 서류 뭉치를 들고 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매일 저는 북한에 남아있는 그 군인들의 가족들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어요. 이게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허락 없이 나라를 떠나면 가족이 벌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군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탈출이 절박했다는 거죠.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까지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군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러시아가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엄청난 처벌을 받게 할까? 아니면 많은 북한 탈북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국으로 보내질까? 혹은 전혀 다른 나라로 가게 될까? 이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점점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첫째, 북한이 러시아에 있는 자국 군인들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북한은 그들이 최고의 군인들이라고 말했는데 군인들은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했죠. 음식도 부족했고 장비도 형편없었으며 가장 위험한 지역에 보내졌다고 설명했어요. 둘째, 북한이 자국 군인을 얼마나 엄격하게 통제하는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들은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라 충성심이 높은 군인들로 엄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만큼 끔찍한 상황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셋째, 러시아가 동맹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드러났어요. 러시아는 이 군인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그들은 위험한 곳에 홀로 남겨져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를 도울지 말지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정리하느라 몇 시간을 보냈어요.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가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이 사건은 18명의 용감한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바꾸고 세계가 북한을 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메모에 이렇게 썼어요. 이 사건은 국제 관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공포를 뛰어넘어 자유를 선택한 군인들이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그들의 이야기는 국가들이 친구와 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북한 군대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또한 한국이 이 사람들을 돕는 모습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또 늦은 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절대로 놓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내일 더 많은 뉴스가 나올 거고 저는 그때도 준비가 되어 있겠죠. 한 조각씩 분석해가며 이 사건이 앞으로 우리 세계의 평화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옆에 두었던 커피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죠. 작은 러시아 마을에 있는 북한 군인들의 사진이 자꾸만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나라들이 협력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이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북한은 자기네 군인들이 도망친 이유를 변명하느라 바빴지만 한국은 그 사이에 새 친구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유럽 나라들과 계속해서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죠.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매번 악수하고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뭔가 달라졌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노트를 꺼내 끄적이면서요. 한국은 더 이상 좋은 핸드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로만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빠르게 군사 장비가 필요할 때 한국은 바로 제공해줬고 공격적인 행동에 맞서는 강한 목소리도 냈어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중국과의 관계였어요. 몇 년간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친구이자 지지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중국 지도자들이 한국 관료들과 더 자주 만난다는 보고서를 수집하면서 느껴졌어요. 중국은 한국과 더 많은 무역 계약을 맺고 문화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지원에는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숫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많은 사업 계약을 따내고 있었고 중국 학생들은 한국 대학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 관광객들도 예전보다 더 많이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하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에 한반도 지도를 띄워놓고 바라봤어요. 남한과 북한의 대조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어요. 남한은 세계와 손을 잡고 친구를 만들며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반면 북한은 러시아로 군인을 보내 힘을 과시하려 했지만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버렸어요. 강해 보이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약하고 절박해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 18명의 군인들이 보여준 이야기는 아주 특별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다르게 보게 만든 거죠. 그 군인들이 가족이 처벌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탈출을 선택한 건 그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남루한 군복과 굶주린 얼굴들, 북한의 엘리트, 군대라 불리는 사람들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에요. 이 일로 남북한 가족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생각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 속에서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걸 보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죠. 자유롭게 여행할 기회도 많아지고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으니까요. 반면 북한 가족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이제 북한 정부와 거래하거나 지원하려는 나라들이 더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자정이 지나 사무실이 조용해졌을 때도 저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썼어요. 이번 일은 단순한 국제 사건이 아니었어요. 힘의 균형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세계 속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었고 북한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한국을 새로운 모델로 보고 있다는 걸 기록했어요. 단순히 한국의 군사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음악, 드라마, 비즈니스 방식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었죠. 한국은 강하면서도 인기가 많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고서를 마치고 저장한 후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그 18명의 군인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선택이 전 세계가 한국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죠. 때로는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이 내린 어려운 선택이 큰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